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공 예정일이었던 2월 16일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미국은 단기간 내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등 침공 예정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려고요. 자, 사실 기존에 제가 좀 짧게나마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또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어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단기간 또 악재가 또 이슈화가 되면서 증시가 단기간에도 막 3% 가까이 빠지는 현상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 지금이라도 좀 빨리 다 팔고 떠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지실 것 같아서, 일단은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그러면 왜 때문에 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좀 짧게나마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 과거 세계 1, 2차 대전 때 왜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좀 공통적인 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좀 근본적인 것은 이 동유럽 국가, 즉 뭐 세르비아라든지 뭐 체코 이런 국가들을 놔두고 세계 강국들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발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2008년 그때 당시 조지아, 그 다음에 2014년 크리미아 반도 이런 쪽을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또 이뤄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양이, 사실 미국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과거에서부터 2차 전쟁,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사실 미국의 역할이 세계대전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경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뭐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었는데,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이 푸틴이 요 2008년 때부터 2014년 또 최근까지도 사실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안 보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푸틴을 더 이제 대담하게끔 좀 만들었었던 좀 사태가 나오지 않았었나 좀 싶습니다. 사실 푸틴이 대통령에 그때 당시 좀 당선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국민들이 뭘 원했었냐면 과거 소련 때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이런 좀 욕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욕구를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 푸틴을 어느 정도는 좀 밀어줬었고 실제로 좀 당선이 됐었는데, 그래서 푸틴은 과거에서부터 어떠한 움직임을 좀 보셨었냐면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좀 전쟁과도 같은 좀 이슈들을 하나둘씩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푸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던 상황이 놓여졌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우크라이나는요, 과거 이제 러시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따가 이 리포트들 쫙쫙쫙쫙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고조선 때 막 거기 중국 반도까지 영역을 빠쳤었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역시도 과거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영토였는데, 우크라이나는 특히나 러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토였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점 이제 서방 쪽으로 이제 좀 쏠려가는 흐름을 보여주자 러시아가 안 되겠다.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정말 이제 중요한 존재인데 점점 이렇게 좀 그들에게 뺏겨가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찾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줄다리기 좀 싸움이 좀 발발됐었던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 이제 근본적인 좀 이유가 있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사실 기존에는 사실 러시아의 그런 움직임을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좀 더 강압적으로 좀 나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얘기를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좀 더 부각을 시켰고,
그리고 무력보다는 어찌 보면 좀 경제 제재 쪽으로 하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이 러시아를 좀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영국은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거의 이제 가장 우선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냈어요. 그것은 일단은 군사적인 가치를 좀 증명하기 위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이전에는 영국이 사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의 좀 국가적인 위치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입지하고자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EU에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EU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또 프랑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언급하면서 프랑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좀 이제 국가별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부분을 볼 때 있어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때 2월 16일 날 러시아가 침공할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뭐 크게 나오질 않으면서 한 차례 이제 일단락 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침공할 가능성 또한 높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일단은 봅시다. 침공 예정일이 지나갔다. 침공 예정일이 2월 16일이었는데 군사행동이 끝났는지 실제로 러시아군이 철수했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고, 러시아는 퇴각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은 단기간 내에 러시아 침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침공 예정일이 지나갔음에도 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죠. 일단은 러시아 입장을 보면은 1차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로 봐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토가 뭔데요? 바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자, 요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이랑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가 구소련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 안보 동맹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체가 되는 나토 가입에 아무래도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평지가 많은 우크라이나에 송유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유럽은 가스 소비량의 3분의 1을 러시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러시아의 통제권이 점점 떨어진다면은 러시아는 이 유럽에 대한 통제권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태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태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저지 이거를 이제 1차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서방사에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기도 했고요. 자,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추진 중이었던 나토 가입은 유럽 주요국으로부터 사실상 거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 우크라이나 측 일부 인사 역시도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토 가입은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차 목표를 완료지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현재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국경의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역이나 혹은 그 근처를 합병할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현재 반군이 차지한 지역은 사실 전략적으로 큰 가치가 없고 러시아는 전략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데 추가로 더 뭔가 얻기 위해서 만약에 군사적인 침공을 한다면 오히려 얻는 거는 적고 잃는 것이 많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경제 제재는 당연한 일이며 나토 가입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부담이고, 그럴 경우 이 승리할 장담도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 입장에서 1차적으로 원했었던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굳이 더 얻고자 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지역에 지금 아주 그냥 군사적인 배치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이게 동쪽 지역에 이쪽이 아무래도 러시아 국경과 가장 밀접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러시아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을 필두로 지금 침공을 하냐 마냐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현황을 본 주요국의 입장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강경한 어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국 역시도 미국과 같은 입장이고 프랑스도 이제 유럽의 중재자 자처와는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무래도 이 가스관 때문에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는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봤다시피 사실상 지금 거부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 동진 저지 등 우크라이나 합병을 할 목적을 지금 갖고 있다. 하지만 1차적인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력 시위를 할 것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싶죠. 아직은 본격적인 침입 발생 가능성보다는 국지적, 군사적 충돌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부분도 있어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 러시아는 친중 쪽의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의 지금 가장 큰 행사인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무력적으로 딱 맞닥뜨릴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갈등이 만약에 커진다면은 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20일 이후로 긴장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2월이 지나고 주요국 정상 간의 회담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지금 사실 영국의 여론전이 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군사적 충돌 없이도 러시아의 침입을 언론전과 경제제재 위협만으로 막아내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까지 이어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공적이라 평가를 할 수 있기에 지금 미국 역시도 이 부분에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강력한 여론전과 첩보전만으로도 푸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의 침공도 없어진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양자 사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중립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인 만큼 중립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떨치지는 못할 것이다. 침략이 없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반군이 점령하는 동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인 충돌 소식은 계속 들려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그럼 유가는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만약 지금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일단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과연 정말 전쟁을 할 것이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길어질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작아질 전망이다라는 부분.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이 팍 터지는 부분, 뒤통수를 빡 때려 맞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 우려감, 어떻게 될지 모를 것에 대한 우려감. 그런데 사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였죠. 이 유동성 긴축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준의 파월이 계속 할 거야 라면서 잽을 계속 줬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들 단기적으로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 기존에 이미 많이 맞아봤었던 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잽을 뚝뚝뚝뚝뚝 맞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훅이 딱 날라온다고, 어퍼컷이 빡 날라온다고 우리가 막 코피를 줄줄 흘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가드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점차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에 대한 시장의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동성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일단은 16일 날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좀 지나갔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관심이 전쟁 여부에 쏠려 있지만 향후 금융시장의 영향은 미국, 유럽의 러시아 경제 제재 강도, 에너지 시장에서의 러시아의 대응 방식 정도가 핵심이 될 것 같다.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 돈바스 지역의 독립 시장은 전쟁 여부에 관심이 있지만 대규모 무력 충돌 없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러시아가 전쟁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하면은 미국과 유럽도 군사력을 전개할 정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제한적으로만 시행이 되고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거래 역시도 계속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지속성이 낮았던 것을 감안할 때 유가 역시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나리오 뭐예요? 무력적으로 막 충돌하지 않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경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은 금방 좀 안정감을 찾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동부 지역을 무력으로 확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군사력을 전개하면 서방이 반격할 시간과 명분을 쌓기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강한 제재를 미국과 유럽이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경제 제재 강도는 아무래도 위에 1번 경우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강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하향 안정될 가능성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 자,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로지는 드니프로강까지 완전히 그냥 동부 영토를 전부 다 러시아가 확보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강한 압박을 러시아가 한다라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제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러시아가 유럽의 또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 유럽 경제는 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은 원유와 천연가스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절반 얻으면서 나토의 동진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차적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의 경제 큰 제재를 감당하기는 지금 어려운 사태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나마 나온다면 2번 시나리오고, 아무래도 1번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경제 대공황을 이끌어낼 것까지는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죠. 자, 지금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0일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 훈련 종료 이후의 러시아 행보입니다. 요 시기가 딱 뭐랑 겹쳐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랑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러시아 행보 우리는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변동성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질 가능성은 좀 낮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더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그렇다면 유가는 안정될 수 있을까?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요게 왜 중요한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응? 전쟁이 나면은 아무래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당장에 전쟁이 나는데 지금 이게 주식을 갖고 있을 거야? 부동산 갖고 있을 거야? 이거 다 똥값 때문에 어떡해? 일단은 금 가지고 현금 가지고 내가 버티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증시가 폭락할 것이기에 이를 이제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과거에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과거 1990년도 이라크전 때 어때요? 증시가 폭락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폭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V자 반등 나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회복하고 나서 그 추가적으로 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3년 때 이라크전 때 마찬가지. 폭락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폭락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V자 반등 나오면서 오히려 이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2014년 때도 마찬가지. 크림반도 때, 자,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하지만 곧 또 V자 반등 나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 S&P 500 기준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 거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고, 일단 미국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 전쟁을 할지 말지는 알 수 없어요. 되게 우리가 이걸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아무래도 전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 러시아가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죠? 굳이 이런 상황에 크게 더 리스크를 벌릴 가능성이 좀 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변동성 파도를 견딜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여 전쟁이 나더라도 어떻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다. 그게 오히려 더 저가 매수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자,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우리가 시장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볼 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지금 유동성 긴축 관련 문제죠. 당장에 3월부터 금리 인상할 가능성 높은데, 자, 지금 왜 유동성을 긴축할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여기에서는 유가의 영향도 컸었죠. 이 물가가 오르는 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긴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 뭐가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최근 유가를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실시간 유가 선물 흐름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쭉쭉쭉쭉 지금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92불 정도, 91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야, 당장에 지금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데, 야, 이것 때문에 금리 한 번 인상할 거 두 번 인상하는 거 아니냐? 더 강하게 인상하는 거 아니냐? 야, 그러면 유동성 더 강하게 긴축되면서 시장 더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알아보자고요. 과연 그러면 유가가 잡힐 것이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기존의 계획대로 할 것이느냐?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예상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최근에 1월 FOMC의 의사록에서 발표된 것도 기존의 계획대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던 것이 다시 이제 완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면은 다음 달에 다시금 금리 인상 더 빠르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 보시죠. 자, 원유 재고가 뭐예요? 쌓아둔 거죠. 원유를 쌓아둔 거.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쌓아놓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산량은 오펙 주요국에서 빠른 속도로 늘리고는 있으나 미국의 증산 속도가 느리고 오펙 주요국들의 추가 증산 여부는 불투명하다. 생산량이 꾸준하게 늘고는 있으나 지금 소비가 계속 증가되는 것도 부담이다. 자,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간 거를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해요.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추가 증산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얘네들이 더 증산을 해준다면 가격은 충분히 잡힐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비정상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 아무래도 현재 유가가 가장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 탓이다. 코로나 때 급등한 재고를 지난해 다 사용하면서 재고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재고 수준입니다. 제일 낮아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나느냐?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긴급 감산을 오펙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생산량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량을 낮추면서 재고 물량을 쌓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점차 풀리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 국가대에서 원유 수요를 쫙쫙쫙쫙쫙 늘렸죠. 공급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수요가 빡빡빡빡 늘었네. 야, 당장 일단 재고 물량에서 수요를 해.
하다 보니까 지금 재고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고를 늘리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물량이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오히려 유가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더 재고 물량이 떨어지기 전에 너도 나도 먼저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의외로 빨리 회복되는 오펙 생산량입니다. 사우디는 더 생산할 여력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의 생산량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 등 중동 아랍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여전히 사우디에는 200만 배럴 이상의 증산 여력도 남아 있습니다. 기초 체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늘릴 수 있을 만한 지금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비오펙 산유국의 증산과 오펙 플러스 감산 완전 해제, 그리고 이란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에 따라서 생산량이 수를 따라잡을 것이라고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유가의 지금 상승 흐름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어떤 뉴스가 필요할까? 자, 일단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해소되긴 좀 어렵습니다. 패스. 그 다음 두 번째, 이란의 핵 협상 태결과 경제 제재 완화. 이거는 가능성도 높고 파급력도 높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일부 오펙 회원국들의 생산량 부진을 사우디가 임시적으로 증산하며 대응하는 것. 자, 요것도 사실 가능성은 있어요. 이미 추가 생산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도 가시게 보시고, 만약에 이 이슈가 나온다면 유가는 단기간에도 충분히 다시 진정될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셰일의 생산량 증가입니다. 미국이 늘려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미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가가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긴 해야 돼요. 왜? 지금 국민들의 가장 불만이 인플레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되긴 하지만, 금리를 올릴 때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경제 대공황이 걸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고로 금리를 올리기 위한 명분을 경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보다 더 강하게 올리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인플레가 일단은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셰일 생산량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유가는 증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물론 변동성은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유가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것은 충분히 막을 만한 건덕지들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막 괜히 굳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 봅시다. SK에서 나온 리포트도 봅시다. 자, 악재 완화라고 쓰고 호재라 읽는다. 금주 발표된 각 이슈 지표의 공통점이 안도다, 안도.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둔화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줄어들고 있고요. 지정적 리스크 역시도 마찬가지 점차 완화가 되고 있고요. 금리 리스크 마찬가지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악재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호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또한 현재 리스크에 가려져 있는 게 무엇이다? 경제재개 리오프닝이다. 지금 영국도 그렇고 지금 뭐예요? 다양한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도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움직임을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가려져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점차 완화가 된다면 이게 점차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었죠. 어떤 영상? 증시가 반등이 된다면 리오프닝주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장을 준비한다면 리오프닝주 준비하시고 잡으셔도 좋겠다. 실제로 이번 주에 화장품주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지만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행항공,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연준의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 또한 시장에서는 소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인상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면은 추가 완화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있고 있는데 쇼크 비율이 너무 많아요. 즉
우리나라 기업들 기준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막 이렇게 보여줬을 때 우리 시장은 요 정도만 보여줄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거, 이 얘기를 일단은 좀 아쉬운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정리를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쫙 봤을 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이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나올 가능성 매우 낮다. 오케이? 지금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그래요. 유가가 사실 전쟁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100불 이상 올라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라고 봐요. 채권을 볼 때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만에 하나 전쟁이 나더라도 과거의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다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V자 반등 나오니까 그런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유가가 중요한데, 유가 역시도 큰 폭으로 올라가기엔 좀 제한적이다. 충분히 낮출 만한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과거의 흐름에 유가가 어떠한 흐름을 또 보여줬는지도 좀 볼게요.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올랐지만 금방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렇게 안정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다. 과거 크림반도 때도 마찬가지. 단기간 올라갔지만 충분히 다시 진정이 되더라. 이때도 마찬가지. 이라크 대전 때도 단기간 올라갔지만 다시금 진정이 되더라 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발적인 이슈, 단기적인 이슈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할지도 애매한 상황에 굳이 이거를 예측해서 막 지금 당장 금 사고 막 현금 모으고 이러는 것보다도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내가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쓰기보다는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더 크게 터졌을 때, 증시가 빠졌을 때 그때 쓰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즉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때요? 다 팔고 나갈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정도로 오늘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굳이 미리부터 벌벌 떨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만 오늘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돈 되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